이렇게 뭐 많이 와주셔서 금요일 저녁 불금에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제주에 대해서 제가 모든 걸 공부가 됐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판단 중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짜증이 엄청 났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짜증이 나요 지금. 판단 중지 어떡하란 얘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나서 이번에 그 맨날 그 여기저기 가서 하던 거 안 하고 뭐 딴 거 없을까 하다가 공부하면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공부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전 진짜 몰랐는데 이게 현상학이라는 거고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거의 멘붕이 왔어요. 그냥 이 판단 중지가 누가 만든 거야 이제 이래가지고 제가 좀 보니까 후설인지 뭐 맷설인지 뭐 그 후설이라는 그 하이데거 스승이 있어요. 하이데거한테 나중에 좀 약간 그 배반 나간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철학적인 관점에서 최초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원래 좀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 판단 중지라는 게 에포케라는 거잖아요. 에포케라는 말은 그리스의 회의주의자들이 처음에 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뭐 조금 얘기가 되어 오다가 하여튼 한 2500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후서를 거쳐서 그때부터 이제 스물스물 철학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주 많은 곳에 이 판단 준지가 편재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나만 이렇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오죽 헷갈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게 판단 중지라는 걸 다뤘을까. 근데 이제 좀 다른 용어로 다루고 있었고요. 그걸 보니까 다 판단 중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좀 뒤늦게 좀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뭐 제가 뭐 알아서 알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나누고 나서 나중에 결론은 판단 중지에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씁시다라는 걸로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금 판단 중지가 오늘 뭐 다 최동환라는 사람이 뭐 공부를 엄청나게 해서 판단 중지에서 오늘 완전히 부러뜨리는 날이다 이렇게 보이지 마시고요. 그거 쉽지 않아요, 사실. 뭐 이론적이라도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코칭에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잖아요. 근데 코칭에서도 사실은 뭐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선입견 같은 거 이런 거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이런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지금 그게 되고 있냐 이거죠.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다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잘 안 됩니다. 아직도 10년이 넘었는데도요. 계속 판단이 올라오고 속에서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또 적용을 좀 시켜봤더니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판단 용기라는 걸 조금 들여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고 또 이제 여기 다 코치님들이시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든지 해서 좀 더 공부를 좀 하시면은 그게 이제 본인께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본인께 되는 그게 이제 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판단 중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 사색들 이런 것도 사실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솔직히 철학책을 메고 봤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도대체 이거 뭐 한국말로 쓰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더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이게 또 철학이라는 게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무지하게 싸우더라고요. 뭐 맨날 서로 씹고 근본을 모른다는 등 무슨 해석을 잘못했다는 등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못 알아들어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지들끼리 저렇게 싸우니까 지들도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재미난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다들 많이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화면을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지금 여기 그 정혜영 코치님이 다 이제 마이크를 꺼놓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좀 조용하면 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시끄러운 게 좋은데 어쨌든 켜놓으셔도 되고요. 그러고 질문 있으면 켜고 언제든지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엉뚱한 질문은 안 하실 테니까 다들
다들 궁금해 하시는 거고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을 하시리라 믿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반론을 제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론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반론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더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하게 여길 것 같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도 그런 거를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파워포인트는 굉장히 이제 이게 하얗죠. 그래서 이게 뭐 데코레이션 할 생각은 없었고 약간 텍스트 위주로 돼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아직 제가 완전하게 공부가 안 돼서 그런지 이거를 아주 재밌게 이렇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텍스트 위주로 돼 있으니까는 다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이 판단 중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텍스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얘기가 많아요. 얘기가 많아서 탁 놓치면은 잘못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저도 잘 모르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하면 진짜 완전히 이상한 얘기가 되니까 죄송하지만 좀 잘 좀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오늘 주제가 판단 중지니만큼 한번 해보세요. 판단 한번 지금부터 중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것들을 좀 일단 좀 내려놓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 인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키워드가 뭐야 이제 이런 거를 좀 관찰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좀 봐주시는 게 우리가 지금 오늘 판단 중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제 소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제가 말씀드릴 순서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소개와 제안 순서. 이렇게 이제 제가 많은 걸 이제 연구를 해서 뭐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코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라고 하는 제안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판단 중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뭐야 이게 도대체 이제 이런 궁금증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판단 중지가 굉장히 아까 편제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미 이 판단 중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기저기 발견되는 거 이거보다 더 많겠죠. 물론 더 많겠지만 지금까지 그냥 보여지는 것만 그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 중지가 코칭에서 어떻게 앞으로 쓰여야 될 것 같은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네. 자, 여기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이제 제가 읽은 게 아니에요. 읽은 게 아니고 이제 요 몇 개는 보긴 봤는데 뭐 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판단의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판단의 세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판단 없이 어떻게 살아요? 네. 지금 누가 뭐 들려요 소리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판단이 없으면 선택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책도 있고 또 판단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또 그죠? 네. 그래서 판단을 빨리 하는 직업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환치기 하는 뭐 그런 환치기인가 뭐 환율 가지고 뭐 하는 이런 직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한 30대 초반 되면 그 일을 못 한대요. 네, 이게 빨리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판단이 굉장히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판단을 주저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판단 중지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판단을 주저하면 미래가 없다 그러고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위험 판단 심리학 이런 건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위험에 관련된 또 빨리 판단을 해야죠. 그러죠? 그래서 빨리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빨리 그거 알아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놔뒀다가는 엄청난 사태가 인재로 이어지는 엄청난 사태가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판단은 이거 또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판단 중지를 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여기 판단 디톡스는 판단은 우리한테 독이다. 그래서 이 독을 디톡스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판단과 선택이나 판단과 결정은 뭐 다 이런 거죠. 자기가 어쩌면 이제 이쪽의 얘기는 우리가 이제 자각과 책임
리더십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그 이제 누구죠? 그 하여튼 그 성과 향상의 리더십 지은 분, 그쪽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코칭의 핵심은 자각과 책임이다. 근데 그 자각과 책임 그 사이에 선택이 있잖아요, 그죠? 자각을 하고 선택하고 책임지고 하는 거. 근데 그럴 때 판단을 못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판단을 해서 자기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를 할 건지 판단을 잘해서 선택하고 거기다 책임지는 어떤 걸로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분이신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그 이제 선택과 책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르트르가만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실존주의.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실은 실존주의적 어떤 정신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도 뭐 코칭과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PSAT는 뭐냐면 뭐 공직 무슨 적성 시험이 있나 봐요. 공직 적성 시험. 여기 뭐 이런 시험도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 보면 아예 시험 과목이 상황 판단이에요. 상황 판단. 그러니까 이제 판단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쪽에서 판단 중지하자는 걸 공부하고 있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단이라는 게 뭐 무조건 뭐 중지해야 되고 또 판단을 위해서 무조건 또 판단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다르겠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이제 위험이라고 일단 보는 관점이죠. 우리는 이제 판단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 보시면 인간은 요 밑에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라는 거죠. 일단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라 함부로 판단하면 오류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는 전제와는 달리 실제로는 현실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선택하지 않고 인지편향, 그러니까 잘 편향된 편견이죠. 인지편향과 대충 어림잡아 결론 내리는 휴리스틱의 영향을 받아. 휴리스틱이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이거 휴리스틱. 그냥 대충 그냥 감으로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경영학적 원론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에자일 같은 데서는 휴리스틱 빼면 시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빨리 판단해서 일단 해보고 아니면 다시 고치고 하는 그런 게 좋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감정적 존재가 되게 쉽다. 그래서 아까 그 여기 그 판단과 선택이라는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인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은 또 여기 보면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죠? 모든 생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냥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늘 하던 대로 기존의 방식을 사용해 찾은 문제 해결의 방법들 또는 신뢰할 만한 논거로 믿어왔던 정보의 편향성들 실제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는 인지적 오류 등으로 당연하게 귀결되는 결론 이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럴 수 있죠. 그죠? 내가 옳다고 믿는 거, 내가 맞다고 믿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의 지식이나 지금 현재 나의 지식, 그다음에 나의 신념 이것도 한 번 정도 퀘스천 마크를 던져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고객과의 접점에서도 막 무한대로 생산됐을 때는 코칭이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이제 염려가 있어서 판단 중지가 코칭에서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올포트라고 하는 이제 사회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수많은 경우에서 우리는 단일한 사건을 유형화하고 신속한 범죄 속에 넣은 후 때려 맞히는 거죠. 그에 따라 행동한다.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도 나는 편견이 없어요라고 우긴다 이거예요. 나는 다 내려놨어 나 다 내려놨어. 나 편견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뭐 없을 수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편견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인 존재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보호심이 이제 작동이 된다는 것 같아요. 이들은 심리적으로 억압, 방어, 타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다들 이제 그 판단에 오류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죠,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어떤 때는 뭐 아차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또 이제 코칭 전문가로서 이런 걸 좀 줄이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도와야 되는 그 고객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 판단을 다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세 마리 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선입견, 편견, 참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런 개는 뭐 이제 키우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칭에서 판단주의의 일반적인 견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강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고객과의 대화에서 판단하지 않고 지금 여기의 현상을 관찰하라 뭐 이런 거죠. 선입견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경청하고 공감한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코칭을 처음 배울 때 한 번쯤은 들어보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어렵죠. 뭐 저도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지금 여기 현상을 관찰하려는데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해? 여러 가지로 판단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공감한다고 하고 뭐 선입견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공감을 경청하려는데 공감하면서 한쪽으로는 우리가 머리가 이게 한쪽만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 군데가 같이 돌아가거든요. 추측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평가하게 되고 또 내적 스토리, 내적 대화 또 내가 나한테 얘기하고 야 이거 지금 언제까지 이거 얘기 들어야 돼 이거 뭐 이러고 아주 뻔한 소리 저거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들 이 내적 스토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판단 중지를 통해 직관을 활성화하는데 판단 중지를 하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관찰하라는데 그 거기서 말하는 직관이 뭔지 도대체가 그럼 내가 생각하는 이 직관 내가 탁 떠오르는 뭐가 있어 이게 직관이야 판단이야 이런 거 그게 가짜 직관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판단 중지 이런 거 하다 보면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뭐 우리 코칭하다 보면 알아차리라는 말이 한 수억 번 나오죠 수억 번. 그 이제 이 알아차림과 판단 중지는 도대체 어떤 건지. 예. 판단 중지하고 있으면 언제 알아차리는 거야 도대체 이게 판단 중지라는 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지 뭐 하여튼 이런 거 이게 대충 우리가 이렇게 알지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사고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판단이고 내가 판단주의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객과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계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의적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굉장히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표현 하나가 나답게라는 말이에요. 나답게. 이게 도대체 나답게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나답게라는 게 지 맘대로 하는 게 나답게인지 뭐 어떡하자는 얘기인지 도대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언어들도 이것이 좀 뭔가 좀 성찰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우리가 쓴 많은 언어나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트렌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수록 우리가 한번 좀 멈춰서 좀 생각을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판단 중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네 이걸 조금 제가 좀 녹화 좀 해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거죠. ICF 이번에 8가지로 이제 바뀌었죠. 8가지로 바뀌었는데 그걸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코치협회에서도 이번에 8가지로 만들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발표했죠. 발표하는데 아직 이게 명문화돼서 올라가질 않아서 홈페이지에. 그래서 일단 ICF 8가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여기 2-5 이건 뭐냐면 1부터 8까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소 항목으로 이제 2-5, 2-1 이렇게 이 중에서 이제 판단 중지하고 그래도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역량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뭐 몇 개, 뭐 인식과 직관을 활용한다 이런 건 뭐 판단 중지하고 뭐 이제 직결되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또 고객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코칭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것만 보면서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판단 중지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있는 바를 그대로 표현하도록 인정하고 지원한다. 이런 것도 그대로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판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놔둔다. 이런 판단 중지 되죠. 호기심을 보여준다. 모르는 자세로 끝없는 호기심만 보여주는 거. 그것도 이제 보고 또 코치가 알지 못하면 영역을 코칭할 때도 편안하게 임한다. 그러니까 난노잉의 이제 영역이에요. 할 때도 뭐 이렇게 당황하거나 아니면 또 항상 모르는 자세로 대하자 이런 얘기죠. 이게 다 판단 중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침묵, 멈춤, 성찰 이런 것들 다 판단 중지하고 관련돼 있죠.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뭐냐면 프레젠스와 관련된 거 프레젠스. 6번은 뭐냐면 경청이에요. 적극적 경청.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 쳐놓은 거 보세요. 인식하고 질문한다. 주목하고 알려주며 탐색한다. 알아내기 위해
예? 알기 위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잘못 보면 인식이라는 건 뭐야? 이거 인식하고 판단하는 건 어떻게 달라?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목하고 파악해서 그걸 또 알려줘. 그러면서 뭐 탐색하래. 이거 판단 없이 어떻게 해? 그리고 또 알아낸대요. 그 알아낸다는 건 알아낸다는 게 판단 없이 어떻게 알아내고 또 알기 위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판단 중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나오고 물론 여기 영어를 보면 조금 이제 좀 이해가 좀 더 되는데요. 여기 뭐 레코그니션이니 뭐 노티스 또 다른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다 알아낸다라고 말을 하는데 영어적으로 뉘앙스가 좀 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런 게 분명하게 한쪽으로는 판단 중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핵심이라고 얘기하면서 도처에 이제 뭘 알고 느끼고 코치가 파악을 하고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코치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그 많은 건 뭐예요? 나 그 판단 중지 안 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어떻게 해? 그죠? 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일단 코치협회든 국제코치연맹이든 기본적으로 이 판단 중지에 대한 것은 이렇게 판단 중지해서 하세요라는 명문화된 센텐스는 없지만 그걸 전제로 여러 가지 그 역량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역량을 보면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8가지 역량, 옛날에 11가지도 그랬지만 저는 이게 보면 볼수록 어려워요. 제일 쉬웠던 때가 처음 시작할 때예요. 코칭을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무슨 바른생활 책 같아서 바른생활. 하여튼 좋게 살자는 얘기네. 이거 다 아는 거잖아. 이거 누가 모르는 거야? 이게 뭔 역량이야? 뭐 이런 생각을 드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한 문장 한 문장이 야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판단 중지까지 이렇게 그 안에 함축이 돼야 된다니까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어렵다는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우니까 다 어렵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죄송하고요. 하여튼 요 정도까지 이제 한번 워밍업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판단 중지 계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판단 중지가 도대체 언제 시작됐나? 누가 말한 거야? 이거 도대체 뭐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고대 그리스의 그 이제 플라톤이 살아있을 때 같아요. 근데 플라톤은 이제 플라톤 죽고 아리스토텔레스 정도 한 기원전 한 300년 400년 요때쯤에 그때 뭐 굉장히 여기 뭐 제자백가나 비슷해요. 그때 시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추계 시대라고 그러죠. 춘추전국 시대나 그리스 때 이렇게 그 철학자들이 나왔던 시대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리스의 제자백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회의론자들이 있었대요. 이 회의론자들은 뭐냐면 생각을 굉장히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생각 많이 했더니 다 꽝이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멈춤 또는 무엇인가 하지 않고 그대로 둠 이런 것들이 이제 에포케라는 말인데 이게 에포케라고 되죠. 이런 철자를 했습니다. 피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론이라는 이제 회의론자인데 이 사람이 이 판단 중지라 에포케라는 말을 이제 처음 쓴 거예요. 그래서 에포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면 판단하는 사람이나 그 대상의 입장과 상태 조건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 또는 있다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맞는 거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게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건 변한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뭐 이런 말도 누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매사에 대해 판단을 보류해야 된다. 또한 마땅히 그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런 말을 했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회의를 함으로써 행복해진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확정 짓지 말고 퀘스천 마크를 딱 두면서 판단을 보류를 해야지 우리가 골치가 안 아프다.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너무 회의론자라는 말하고 좀 대치되죠. 개념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할 사람들 같은데 회의적으로 생각 안 하려고 지금 만들어낸 방법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했더 보니까 이때도 또 인도하고 또 이제 뭐 좀 교류가 있었나 봐요. 정신적으로. 인도는 이때쯤이면 이제 그 우파니샤드나 뭐 이런 그 이제 힌두교 사상들이 많이 발전을 막 하고 있을 때죠. 근데 거기는 주로 그렇잖아요. 그죠? 멍 때리는 게 많잖아요. 인도 철학에게. 거기서 좀 배워왔다는 뜻, 뭐 그런 이제 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제 에포케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있다가 뭐 특히 이제 섹스토스 임피리쿠스는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정한 회의 전에 일체 사물에 대해 헛된 판단을 하지 않고 오직 판단 유보를 통한 마음의 평정에만 마음을 쏟는다. 그래서
이거저거 너무 확정 지으면 그것이 내 뒤통수를 치니까 일단 다 유보시켜놓고 나중에 진짜 확실한 것만 사실로 받아들여야지 골치가 안 아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러 철학자들이 또 조금씩 이제 다루다가 후설이라고 했어요. 후설은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수학자예요. 원래 수학자인데 그리고 요때쯤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고 한참 살 때 요때쯤이 뭐가 있냐면요. 심리학의 태동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심리학을 이제 만든 그 미국의 윌리엄스고 독일에는 누구죠?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철학에서 그 사람들 다 철학자예요. 윌리엄스도 그렇고 그 독일의 최초의 그 심리학자라고 해서 다 철학자들인데 이때 이제 뭐 유행했던 철학적으로 유행했던 실증주의, 과학주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뭔가 이제 철학을 연구해야 된다 해서 나온 게 이제 심리학인데 이제 그걸 좋아했어요. 이 사람도 수학자니까.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이거 너무 실증주의, 과학주의라니까 이건 뭐 그거 아니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철학이라는 건 원래 전체를 보는 어떤 그런 작업인데 뭔가 자꾸 전체를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저는 자꾸 부분적으로만 본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철학 아니잖아. 이제 이래서 철학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작업이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판단중지라는 말을 해서 일단 그런 불확실하게 자꾸 이렇게 치닫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게 된 거죠. 그래서 외부 세계에 대한 믿음들, 특히 외부 세계가 인간의 의식과 무관하게 자립적으로 실제한다는 믿음을 중단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학주의나 실증주의는 뭐냐면 지나치게 객관주의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뭐 증명이 돼야 된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맞다. 그래서 뭐 주관은 완전히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관념주의자들을 철폐하려고 그러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머릿속에 있는 게 실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증적인 거, 증명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좋긴 좋은데 전체를 못 본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뭐가 있다고 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야 임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식 속에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 외부에 있는 점인지 우리 아무도 몰라. 이 얘기 누가 제일 처음 했냐면 칸트가 있어. 칸트. 그래서 그 사람은 외부에 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 물 자체는 우리는 때려줘도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모른다주의잖아요. 모른다주의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철학은 엄밀해야 된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엄밀학으로서의 철학, 엄밀학으로서의 현상학을 수립하기 위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사태 자체로. 그러니까 약간 흉내낸 거예요. 물 자체. 그거는 칸트의 경우고 이 사람은 살짝 바꿔가지고 사태 자체. 일어나는 일 자체에 대해서 그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거 거기에 일단 우리가 봐야 된다. 거기서 자꾸 뭐 이렇게 증명하려고 해봤자 그거 다 주관적이다. 객관이라는 게 어딨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현상학이라는 게 뭐야? 그럼 나타나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건 뭐야? 나타나는 것만 얘기해서 뭐예요? 수박 겉핥기지 이런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후설이 말하는 현상학은 달리 말하면 본질학이에요, 본질학. 이 사람 입으로 그랬어요, 본질학. 그러니까 제가 그 문장을 발견하기 전에는 자꾸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본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꾸 말을 이렇게 빙빙 돌리지 그랬는데 반갑게도 그런 말을 한 게 발견이 돼서 맞구나 이제 이랬는데 아까 얘기했던 실증주의나 과학주의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철학을 다시 살리자라는 이제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객관성을 가장한 이런 선입견에 대해 일단 판단 중지로 한 다음에 그런 선입견을 벗어나 철학이 다루고자 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태 자체, 그 자체를 귀환하는 일이다. 근데 이 사태 자체는 겉에서 드러나는 일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차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거예요. 현상을 제대로 보고 거기서 판단 중지를 하고 되돌아간다. 그걸 환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간다. 이걸 우리가 요즘 회복적 정의란 말 많이 쓰죠. 그리고 코칭에서 우리가 얘기한 게 뭐예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칸트 용어로 하면 본유관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어떤 성정, 본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 그게 이제 코칭하고도 맞물려 있고 회복적 정의라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대화법을 다루는 그런 것들도 다 보면 그 회기라는 말을 많이 써요. 회기.
왜냐하면 우리가 없는 거를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를 가려져 있던 거 이런 거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후솔도 아마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아주 죽어도 본성이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이란 말은 쓰는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뒤에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본성 아니야, 본성. 근데 그런 말은 죽어도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기 싫었나 봐요.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막 서로 잘 몰라 무슨 말 하는지. 그런 게 이제 철학의 특징인데 결국 판단 중지는 현상학적 환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뭐 공부 제일 잘하는 이제 사상연구소에서 제가 한번 좀 발표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거 이제 빨간 걸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짜증나시겠지만 좀 같이 보세요.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이 사람이 괄호치기라는 말을 해요. 괄호치기, 형상학적 환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드는데 그거를 다 되돌리면서 괄호치자 괄호. 무의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판단 삭제 아니 판단 금지가 아닙니다. 절대 판단을 어떻게 금지해요? 그러니까 판단 금지가 아니고 판단 정지, 판단 정지에 판단 정지, 판단 보류, 판단 정지, 판단 중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스탑 하나처럼 얘기죠. 그거를 이제 괄호친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저건 뭐야라고 내가 추정을 하거나 어떤 그 판정, 저지먼트죠, 저지먼트. 여기 보시면 서스펜션 오브 저지먼트라고 돼 있죠. 네, 서스펜션이에요. 이렇게 홀딩해 놓는 거죠. 저지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판단은 생각 그 자체보다는 판정하는 거. 너 이거야 하고 이렇게 판정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괄호치자는 거죠.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괄호를 쳐서 on the shelves 선반에다 올려놓으래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괄호를 딱 쳐가지고 선반에다 올려놓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한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선험적 환원이라는 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되게 어려운 말이 나와요. 선험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어찌됐든 판단 중지를 하고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그 행위 자체가 뭐냐면 선험적 환원인데 뭐냐면 선험적 환원이라는 건 뭐냐면 후험 아니면 경험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경험이나 후험은 뭐냐 우리가 몸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실제로 내가 주체가 돼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전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도 아는 그야말로 원래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지 않고도 아는 그런 게 있다. 우리는 그거 뭐라 그래요? 우리 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상한 말을 써요. 선험적 환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본질을 직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학적 환원은 일단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래야지 본질이 보인다. 이게 직관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겠죠. 이게 하나의 의식 현상과 관련해서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판단 중지를 위해서는 판단을 일단 중지하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생각들, 사건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술한다는 건데 기술이 뭐냐면 디스크립션 써보자는 거예요. 그 모든 얘기를 한번 써보자. 있는 그대로 있는 생각 떠오르는 거 다 써다 보면 생각을 내려놓고 써놓고 보다 보면 거기서 키워드들이나 이런 게 올라온대요. 떠오른대요. 이렇게 떠오르면 거기서 이제 본질이 직관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직관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 보면 주관적인 거죠. 그죠? 이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관적 본질 인식. 이것이 되면 이게 이제 순수 의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순수 의식과 이제 맞닿아 있다. 근데 이게 나도 이런 걸 하고 남도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맞는 거 누가 맞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상호 주관성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존재성에 대한 존재죠. 그러니까 존중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존재성은 그 사람 고유의 주관적 본질 인식의 방식이 있고 나는 나대로의 주관적 본질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 그런 이제 차원까지도 우리가 코칭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참 잠깐만요. 이게 뭐 이제 뭐 후스리한 사람이 하이데거가 또 뭐 배우고 나중에 사르트르까지 가고 뭐 가다모 해석가까지 가는데 이런 지금 소위 현대 그 해체주의가 아닌 현대 철학에 있어서 큰 줄기의 거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볼게요. 여기 이제 선엄이라는 말 나왔다. 선엄은요, 우리 초월이라는 얘기가 있죠. 초월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우주 밖 저 끝으로 가는 이제 완전히 뭐 현실 세계를 벗어나는 것도 우리가 초월인데 원래 철학에서는 초월은 이제 선엄이란 말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경험의 세계, 우리가 그냥 알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세계를 경험의 세계라면 우리가 좀 더 펀더멘탈한 세계, 우리가 본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는 지금의 현재 상태를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이게 선엄이나 초월이나. 그래서 이제 초월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완전히 우주 바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인간이나 우리가 상상을 벗어나는 그런 초월을 말고 또 다른 이 원래 이 철학적인 차원에서 초월은 근원에 대한 이제 이렇게 접근이 되겠죠. 이 근원은 선어모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선어모로 가면 아까 본질이라는 말 나왔죠. 이 본질은 존재하고 연결되잖아요, 그죠? 이 존재는 또 본성하고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6개 단어 같은 말이에요. 우리 뭐 철학적으로 아니면 뭐 다른 말로 자꾸 이렇게 다른 말을 쓰곤 하는데 저는 이게 다 같은 말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후설의 제자이면서 후설보다 하이데거가 더 유명하죠, 그죠? 근데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존재는 홀로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맥락 속에 존재한다. 우리는 그 맥락은 시간적 맥락도 있고 상황적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 속에 완전히 열려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코칭과도 맞닿아 있는데 맥락 속에 던져진 존재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실존주의하고 연결이 되죠. 던져진 존재.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신은 배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던져진 존재니까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야.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딱 나와 보니까 내가 어떤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딱 태어나서 보니까 한국에 있잖아, 한국에. 한국의 어떤 역사 속에, 한국의 어떤 공간 속에, 시공간 속에 딱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열려 있다라는 거죠. 열려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맥락의 과거부터의 맥락과 연관성,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거에 대한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뷰, 이런 것들이 열려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학적인 어떤 접근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또 하이데거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구성이라는 말인데 구성이 뭐야? 생각하는 거죠. 뭐 생각하는 거. 나의 어떤 여태까지의 생각,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향받은 거죠. 맥락 속에서. 그다음에 내가 영향받은 거, 내가 새롭게 취득한 거, 이런 것들이 내 존재 방식이잖아요, 그죠? 내가 구성해 놓은 것들. 이런 것이 나중에 완전히 열려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성된 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고집하고 지금까지 내가 다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산다. 이거 왜 그렇게 사냐 이거죠. 열려 있는데 지금 내가 여태까지 나는 뭐 내 마음대로 했나 그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또 만들어가면 되지. 이런 대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구성은 또 우리가 존재 방식 2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존재 방식 시즌 1이 지금까지라면 앞으로의 존재 방식 2가 시즌 2가 있다. 이 두 개가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어떤 주체 의식인데, 자,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때 여기 판단 중지가 돼야지 여기서 일로 넘어갈 수 있다. 판단 중지가 있어야지 여기서 일로 넘어가지. 여기 안 되면 여기서 못 넘어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까 나왔던 본질 직관을 하잖아요, 그죠? 판단 중지를 통해서. 그러면 존재가 인식이 돼요. 이제 내가 참 이런 존재였었구나.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떤 의미가 확장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코칭에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뭐예요? 이런 여기서 이 존재 인식된 그 존재, 정리된 존재, 또 의미 확장된 그 존재로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코칭에서 주로 이런 프로세스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강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판단 중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뭐랄까 촉진제처럼 작용을 한다. 이게 빠지면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정도의 아주 중요한 촉진제가 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이게 이제 판단 중지의 어떤 하나의 계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봤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뭐 한자가 나와서 좀 그렇지만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동양 철학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뭐 대학원에서 동양 철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 보면 뭐 이거 보면서 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말들 많잖아요, 그죠? 뭐 무지착, 있음과 없음의 경계, 알 수 없는 이런 말들, 그다음에 본질로서의 존재, 의식 정화,
근데 참나라는 말들, 참선, 뭐 가나선, 생각이 끊어진 자리, 뭐 근원으로 돌아가다 반번 환원 뭐 이런 말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판단 중지예요. 이거 다. 네. 멈추면 뭐 그런 책 있었잖아요, 그죠? 멈춰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래야지 생각이 딱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두는 왜 주냐면요, 이제 큰 스님들이 생각 끊으라고 판단 중지하느라고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그 고승, 중국의 고승한테 도사님 뭐 이제 이게 뭐 스님 뭐 이제 불성이라는 게 뭡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뭐 뜰 앞에 똥막대기다 막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뜰 앞에 똥막대기라는 말을 듣고 대오각성하면 된 거야. 근데 개소리하고 앉아있네. 내가 여기 왜 있지? 이제 그러면 집에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탈속하고. 그렇게, 그런 뜰 앞에 똥맞게 때나 말을 딱 듣고 생각이 퍽 하고 이게 멈추는 거죠. 생각이 멈추면 뭐예요? 보이는 거죠. 아까 본질직관. 멈춰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을 우리가 흙탕물을 가만 놔두면 가라앉잖아요. 그죠? 가라앉는 게 멈추는, 가라앉으면 보이잖아요. 밑에 바닥이.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유학이 뭐 맨날 뭐 이렇게 도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뭐 판단 주제가 무수하게 들어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 정도 얘기만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써놨는데 이건 제가 그냥 공부하면서 정리한 거예요. 뭐 말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요거만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논어에 보면요, 안현이라는 논어가 가장 사랑한 논어의 남자. 안현이라는 사람이 논어의 남자예요. 그래서 안현이 젊을 때 죽는데 이 공자가 뭐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대. 이제 뭐 둘이 무슨 이상한 관계였는지 하여튼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안현이라는 그 젊은 제자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전에 선생님 우리 인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인을 제일 중요시 여기셨는데 인이 한마디로 뭐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랬냐면 인의 예지가 있잖아요. 그때 극기복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간다. 그 인을 물어봤더니 예라 그래.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가 아니면 여기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예. 그러니까 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아주 진짜 본성 중에 본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인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인이 이제 인을 맹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인지심.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불인인지심 그게 뭐냐면 어린애가 유자입정 그러니까 어린애가 이게 우물에 기어가가지고 이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게 사람이 네? 가서 그냥 구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들한테 칭찬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안 했다고 나중에 비난받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그 마음 그게 인이다. 측은지심. 그래서 나온 게 측은지심이에요. 자, 이제 그런 마음이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본적인 마음을 잘 쓰는 거 이게 예라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잘 쓰는 거. 그게 예인데 다른 그대로 본질이죠. 이런 거 드러날 때까지 판단 중지하라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마. 자기 마음의 인간의 본질이 드러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임마. 그래봤자 꽝이니까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죠 얘기가. 어찌됐든 서양이든 동양이든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본질 아니면 존재 또는 이제 본성 이런 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어느 분이 그 통화 중이신 목소리가 들리는데, 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봤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아까 사태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의식이 이렇게 있죠, 의식이. 이렇게 의식이 있는데 우리 외부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뭐 생각한다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거를 아무리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도 알고 보면 내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내가 그걸 보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도 일단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적 사태가 된다 이거죠. 외적 사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때부터 판단, 선입견, 잡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다른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혼합돼 가지고 작동되니까 이 뇌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럴 때 판단 중지 에포케를 하고 의도적으로, 예. 그걸 이제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야지 존재의 본질로 들어갈 수가 있다. 제대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본질 직관 아니면 몰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깨어있음, 마음 챙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여기서 보편성과 필요성이 드러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 의식 확정이 되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큰일 났네. 이거 재미없어서. 어쨌든 뭐 그래도 하여튼 계속해서 좀 궁금해 하시면 다행이고, 만약에 궁금하지 않으시면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뭐 이거 갖고 제가 이제 하는데, 예. 하여튼 뭐 가지고 자, 이제 뭐냐면 용례로 들어왔어요. 용례. 자, 판단 중지 어떻게 써먹고 있나? 예, 판단 중지가 이제 그렇게 계보가 그렇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판단 중지가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나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게슈탈트, 이거 아시죠? 게슈탈트 코칭 있잖아요. 게슈탈트 코칭. 게슈탈트 코칭이 뭐예요? 지금 여기. 게슈탈트 코칭 얘기 딱 나오면 그냥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네, 딱 지금 여기. 예,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고객의 주관적 의식 체험과 의식의 흐름에만 주목한다. 판단 중지하면서 고객의 주관적 의식의 체험과 의식의 흐름에만 주목한다. 그것만 관찰한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제 우리가 뭐 귀신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나온 게 질문이에요, 질문. 물어보는 거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예.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현재와 기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고객이고, 지금 어떤 느낌인지 살펴보면서도 고객이고, 이걸 현재로 생각하는 것도 고객이고, 새로운 의미 발견하는 것도 고객이잖아요. 이걸 코치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치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물어보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안 물어보면. 그죠? 내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직관, 안 물어보면 판단. 저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정확한 말은 아니는데. 자, 근데 판단 중지는 선입견 제쳐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선입견을 딱 제쳐주는 거예요. 제쳐주는 거. 서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서술하라 이거예요. 서술하라는 말이 여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게슈탈트 이쪽도 다 저쪽에서 영향받은 거예요. 후설이나 하이데거에서 영향받은 거예요. 서술, 디스크립션. 고객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서술하게 한다. 감정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욕구의 이런 흐름들을 다 좀 서술하게, 충분히 서술하게 한다. 우리가 어떨 때 이 서술을 쓰기도 하지만 주로 듣죠. 이렇게 말을 해서. 듣고 나서 또 뭐라 그래요? 그거를 좀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면 고객이 스스로, 코치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게 떠올랐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 원리가 이런 데 있다는 거죠. 고객의 서술, 고객의 서술에 의해서 고객이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이 현상. 이게 바로, 코치가 판단 중지를, 유지해 줄 때, 결국엔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상호 교섭 작용이라서 고객과 코치가 명료한 대화로서 상호 인정하고 연결하고 독립하게 된다. 이럽니다. 그래서 현상학적 질문, 우리가 맨날 하는 질문이 현상학적 질문이에요. 그래서 판단 중지 상태에서 질문하기가 그런 겁니다. 고객이 어떤 표현도 수용하면서 코치의 해석을 보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고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런 말. 그거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네, 그거는 판단 중지 원칙에 살짝 어떤 때는 위배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도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또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또 마음 약한 고객들은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또 몰리는 거예요. 예,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니까 나는 뭐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보다는 이렇게 보이는데 어떠세요가 훨씬 안전합니다. 그죠? 네, 이제 요런 것도 판단주의 전체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가정 없음, 제로 어썸션. 가정하지 말자 이거죠. 그다음에 not knowing posture, 알지 못함의 자세 이런 것들 유지돼야 된다. 서술로서의 초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술로서의 초대. 이게 뭐예요? 충분히 말하게 하고 우리가 경청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성급한 의미 만들기. 혹은 이유 탐구 보류하고 왜 그랬을까
그다음에 의미가 뭐냐, 이게 너무 빨리 올라오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객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충분히 말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서술하게 해야 된다. 충분한 서술을 통해 고객 자신의 가정과 믿음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자각을 경험하게 한다.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런 공간을. 예. 이게 우리가 코칭 공간 마련할 때 그 밑줄 친 공간은 이런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 충분히 말하게 해주고. 코치는 수시로 자신의 가정과 판단이 작동되고 있는지 성찰한다. 자, 코치는 수시로 자신의 가정과 판단이 작동되고 있는지 성찰한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빼서 온도 실버죠. 가로쳐가지고 올려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확인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직관이 맞았구나. 그러면 이게 고객에게 도움이 되겠네 해서 나누고 이런 건데 그냥 그때그때 하는 대로 얘기하고 특별히 또 뭐 우리 그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고객이 말한 걸 내가 살짝 말을 바꿔서 제공하는 거인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 그거 잘못하면은 소위 이제 우리 여기 많은 코치님들이 가르침에 들어있는 이제 코치 아젠다, 코치 아젠다에 걸립니다. 그래서 코치가 막 이게 뭐 만드는 거야, 자꾸 이렇게 세 개를. 고객은 저쪽에 있는데 내가 세 개를 만들어서 그걸 던져놓고선 공유한다 이렇게 되니까 어렵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을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 쉬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또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공부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 중지하면 또 윗바사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하죠. 명상. 근데 이게 이제 남방불교 명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북방불교 대승불교 쪽에서는 이제 간화선이라는 걸 가지고 참선을 하는 거라면 윗바사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뭐 이렇게 화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은 4년초간 네 군데다가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의식을 집중하면서 관찰을 하는데 몸에다가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감각이나 느낌,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법. 이거는 이제 법칙이죠. 법칙, 진리 이런 거에다가 이제 점점점 나아가면서 의식을 집중한다. 이렇게 하면 뭐 도 같은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어찌됐든 여기서 말하는 윗바사나는 일단은 관찰이에요. 관찰, 관법 이런데 요 전에 뭐가 있냐면 요게 사마타라는 말이 있는데 요게 뭐야? 지혜, 정지.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뭐 관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관찰되는 게 아니라 일단 정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생각들 다 쫙 내려놓고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제대로 보인다. 본질 직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호흡 수행된 사마타 수행으로 선정을 딱 보는 그 선정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자 그래서 몸을 관하기 판단 중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필요하면 제가 좀 이렇게 실습도 좀 하고 싶은데 좀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호흡을 관찰하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센터링 하시는 분들 여기 5시간부터 일어나서 센터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우리 코치님들 뭐 이렇게 선수행도 많이 하시고 또 호흡 훈련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보이지만 요가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근데 죽는 줄 알고 어려워서 그런데 이게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숨 쉬고 있는데 뭘 어떻게 관찰해 이거를. 그래서 저는 호흡을 이렇게 관찰하려니까 호흡이 안 돼. 오히려 의도적으로 호흡을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냥 호흡을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또 이쪽에 또 호흡 그러면 또 복식 호흡 아니겠습니까? 단전호흡 이런 거. 들여 마실 때 배 나오게 하고 내쉴 때 배 꺼지게 하는 게 반대죠. 반대. 아이들 갓난아기들 호흡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그걸 관찰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잘못된 거더라고요. 이제 호흡을 관찰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호흡을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이 그게 관찰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평소에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는데 자 관찰하려고 딱 봐. 그리고 거기에 의식이 들어가죠. 그럼 보는데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호흡이 돼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냥 이렇게 보니까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래서 안 쉬어지니까 안 쉬어지나 보다. 안 쉬어지는구나. 요거예요, 요거. 숨이 안 쉬어지면 안 쉬어지는구나 하고 조금 있으니까 지가 쉬어지더라고 이제 알아서.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숨을 꽉 찾는 건 이거 숨 참기죠. 그건 의지를 너무 불살린 거고 이렇게 보려다 보니까 의식이 글로 가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잖아요. 이게 호흡이 그죠?
내가 호흡하고 있나 안 하나를 볼라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연스러워지는 나를 그냥 놔두는 거죠. 그냥 아 내가 이렇게 부자연스럽구나. 그러다 보면 숨이 쑥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게 바로 관찰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 한번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지금 안 해보면 여러분들 경험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를 힌트로 눈을 감고요. 가만히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를 한번 보세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알게 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왜냐면 내가 의식을 하면은 숨을 약간 안 쉬게 되잖아요. 그럼 내 몸이 알아서 하고 숨이 쉬어진다고요. 이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숨 쉰 게 아니고 내 몸이 알아서 숨이 쉬어진 거죠. 그거 보는 거예요. 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네. 눈 감고 한번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나 네.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그냥 네. 숨을 일부러 쉬면 안 돼요. 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언젠가 배가 쑥 올라올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또 배가 꺼지면서 자동으로 숨이 쉬어집니다. 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관찰인 거죠. 네, 왜냐하면 호흡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죠?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면 놔둬야 되잖아요. 그게 더 확장이 되면 몸 전체로 숨을 쉬고 있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몸 각 기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것들이 다 알아차려진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누가 옆에서 이렇게 뭐 머리에 집중하세요. 머리에 의식을 두세요. 이마가 느껴집니다. 뭐 눈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의식을 쭉 따라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것도 다 너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건 관찰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저절로. 네. 이게 이 저절로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저절로는 뭐예요? 어떻게 저절로가 되죠? 네. 없는 게 나타나서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게 나타나니까 저절로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절로예요. 다 저절로. 그러니까 코칭의 궁극은 고객이 저절로 될 때까지 고객이 저절로 잘할 때까지 예. 그거죠. 예, 예. 뭐 의도적으로 해봤자 안 되잖아요. 예, 뭐 처음에 된다 싶지만은 절대 지속성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려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판단 중지는 코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코치는 조금만 하고 판단 중지를 제일 많이 할 사람은 고객이에요, 고객. 예, 그게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예. 난노잉 포스처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칼 로저스 아시죠? 칼 로저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철학은요 이제 말하는 놈마다 다 달라. 하여튼 그리고 뭐 말하는 놈마다 저놈이 잘못됐대요. 예. 맨날 웃기는 짜장면에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짬뽕이다 이거. 그리고 뭐 정설도 없고 그러니까 이론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막 뭐라 그러는데 그렇지만 철학이 없었으면요 칼로저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칼로저스가 없었으면 지금 코칭도 없습니다 사실. 칼로저스는 상담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코칭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죠. 거의 칼로저스의 이 사람이 말한 저 고객 중심의 어떤 상담 기법 이거는 뭐 거의 이 코칭과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고 이 사람 역시 하이데거의 이제 존재론의 영향을 받았고 올라가면 더 후설이죠. 그러니까 이 현상학이라는 건 현대 철학과 현대 심리학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 중심에 이 판단 중지가 있습니다. 로저스 상담 이론에 대해 이론의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면 인간의 존재 이해와 존재 방식의 본질을 은폐하는 것은 기존의 개념화 방식과 평가다. 자꾸 개념화 하려고 그러고 개념화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배타적인 거예요. 배타적인 거. 다른 거 다 버리고 요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평가하고 이런 생각 버리고 자신의 체험에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인간의 존재 의미와 존재 방식이 스스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열렸다라는 거. 어떤 맥락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열린 존재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이데거로부터 영향을 받은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 일치성이란 말은 뭐 칼로스가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죠. 일치성은 뭐냐면 상담자가 일치 콩그루언스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 자신 내적 성찰, 그러니까 자기 인식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얘기할 때 이제 그거가 관련된 거예요. 자기 일치성이 있고 그다음에 고객과의 어떤 또 교통에 있어서의 일치성, 근데 고객이 또 일치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뭐 이 사람이 이제 로저스는 자신의 체험과 거기에 수반된 내면의 감정을 스스로 수용하고 인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되고 타인의 잣대가 아닌 자기의 기준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변화했을 때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사실은 이 얘기 실존주의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실존주의 철학에서. 네. 하이데거도 양심의 부름 속에서 비본래적 존재 양식이 뿌리채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본래적 현존제로 돌려놓은 본래의 현존제로 돌려놓아요. 거기서 대응하여 선구적 결단으로서 삶의 매 단계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앞서 던지고 그 가능성을 선택할 살아가는 강조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맥락 속에서 열려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로저스가 말하는 존재론적 삶이며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인 존재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거 실존주의하고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 실존주의의 표가 뭐죠? 실존주의의 모토? 실존은 뭐에 앞선다? 본질에 앞선다. 자, 이 얘기 잘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본질, 이거 관념론에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 있는 그대로 사실, 우리 이제 던져진 존재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아야 되고, 각자 알아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잘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거에서 책임져야 돼. 그게 다야. 뭐, 본질이고 뭐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요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한번 보시자고요. 실존은 존재에 앞선다 그랬죠?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아니, 이 사람이 본질에 앞선다 그랬지 본질이 나쁘다 그랬어요? 본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 안 했죠? 본질에 앞서는 것 뿐이에요. 그냥 어쩌면 순서대로 보면 실존을 알아야 그 다음에 본질로 갈 수 있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현상학에서 얘기하는 훗소리 말하는 거 똑같아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잘 바라봐야지 본질, 그죠? 본질 직관으로 간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상하게 말을 꼬아가지고 뭐 다르다, 맞다, 뭐 모른다, 뭐 생략됐다, 뭐 놓쳤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철학은 본질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철학은 본질 공부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칭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뭔가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게 코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들이 공부했던 그런 것, 그 다음에 주장했던 어떤 이제 판단 중심 것들이 이렇게 그대로 우리의 그 코칭에 좀 녹아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 그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데 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좀 지평이 좀 넓어지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엉뚱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이제 청크다운 청크업 배우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의미가 뭐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랬을 때 고객님은 어떤 더 좋은 일이 생길까요?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고객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개념적으로 올라가는 거, 청크업.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 한다 그러죠? 그걸 청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청크다운은 뭐예요? 구체화 질문.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로 딱 집어서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그것의 핵심은 뭐예요? 이렇게 굉장히 좁혀서 가는 거. 요거 이제 구체화라는데 이걸 청크다운이라고 그러죠. 이럴 때 이제 이 질문을 하는 코치가 기본적으로 판단 중지가 돼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어디론가 몰아가면 안 되겠죠. 그죠? 몰아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처럼 자, 그럼 네가 나중에 뭐가 될 것 같아? 그지? 그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훌륭한 사람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돈 많이 벌잖아. 그래,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돼? 그만 너 나한테도 돈도 좀 주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은 방법이죠. 네. 구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체적인 것도 잘못하면 이것도 몰아갑니다. 드라이브. 그래서 우리 이제 코치 여기 이제 심사위원들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코치 시험 볼 때 드라이브
코치가 실습 시험 볼 때 드라이브에 어떤 좀 역동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점수를 많이 못 줍니다. 그게 이제 다 판단 중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걸 뭐 판단 중지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표가 있는데 요 심층구조, 표층구조가 있어요. 이거 원래는 이제 심층 언어, 표층 언어예요. 이 언어 철학자인 이제 촘스키라는 사람이 이거 주장한 건데 우리는 속마음에 심층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속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다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곡, 일반화, 생략되기 때문에. 왜곡, 일반화, 생략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왜 왜곡되고 일반화고 생략되냐면 나의 원래 이 선입견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가지고 있는 이런 나의 구조, 나의 이 존재 방식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다 왜곡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위반이라고 그러죠, 위반. 이게 좀 뭐 NLP에서 메타 모델에서 다루지만은 어쨌든 바깥으로 툭 나오는 말은 표층 언어로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어떤 때는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나한테 이러면서. 근데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한 사람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입 싸가지고 이러면서 또 후회하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심층 언어, 표층 언어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고객이 이 표층 언어 얘기하는 거에 그 이면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던지는 게 이제 질문이죠, 질문.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할 때 이 판단 중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야지 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같이 고객과 코치가 함께 손잡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자꾸 추론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또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패러프레이징 잘못하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왜곡이 돼요, 왜곡. 그래서 청과 다운 할 때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임원 코칭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맨프레드라고 저기 왜 인시아드의 그 유명한 교수님이고 이게 한숙기 코치님이 이게 번역했는데 그 번역 아주 잘했어요. 이 책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자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조자 증후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구조자 증후군 있으실 거야. 아마 저도 있어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뭐 세상 살면서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러는데 뭐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뭐 봉사활동이기도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충족감이 들잖아요. 그죠? 내가 충족감이 들려면 누군가 내가 도와주고 있다는 이 생각, 이런 생각이 나를 굉장히 충족시키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 근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엄밀하게 좀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로 바뀝니다. 그죠? 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거는 관찰이에요. 뭐 저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일어나니까 그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순간에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 네.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구조자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구조자가 되려고 할 때 코치 고객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상호 의존적 관계가 된다. 그래서 내가 구조자가 돼서 구워주면 오히려 좋아할 때가 있어요. 고객이 고맙습니다. 오늘 막 코치님이 막 이런저런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도움이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완전히 꿀이 되고 밥이 되고 그래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해서 막 어떤 때는 그거를 코칭의 그 이제 소감이라고 또 막 카톡이나 이런 데 보내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건 뭐 사실이죠. 근데 그게 이제 상호 의존적 관계로 되면 이제 고객 주도의 자각과 책임과 선택 이런 거 안 일어나죠. 그죠? 이제 그건 뭐 이제 망치는 거죠. 이제 우리 코칭을.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을 망치겠습니까? 다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코칭의 관점에서 그렇죠. 타인에 대한 이타심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강박관념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타심은 좋은데, 타인에 대한 이타심 이게 너무 강해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 강박관념 이게 생긴다는 거죠. 고객의 문제에 몰입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도피하려고 한다. 이게 역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고객이 말하는 게 내 얘기야, 내 얘기. 그래서 이 얘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이제 또 막. 그러면서 내 거를 해결하고 있어,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구조자 증후군에 들어간다. 코치가 고객을 통해 자신이 가진 내면의 이슈를 해결하고 할 때도 발생한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고객의 호감을 얻으려는 과도한 짓함은 불안정한 자아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고객이 나를 막 사랑하고 좋아해야 돼. 고객이 막 너무너무 나한테 좋다고 말할 때까지 내가 그냥 잘해줄 거야. 그냥 내가. 막 자료도 갖다 주고 내가 그냥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냥 막, 그리고 막 칭찬도 막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사랑하게 만들까 나 정말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보세요. 불안정한 자아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심리학적인 관점이죠, 그죠? 예, 내가 애정 결핍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고객한테 애정 받으려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위험이 있으니 판단 중재입니다. 판단 중재. 그렇죠? 예, 그래서 진정한 도움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예, 같이 주고받는 거죠. 진정한 도움을 통해 고객은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더는 도움이 필요 없어지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자, 어떤 분 가끔 보면 어떤 고객을 3년 동안 코칭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노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노예. 물론 이제 3년 동안 했는데 1년에 한 번 만나는 건 괜찮아요. 1년에 한 번 만나서 이제 세 번째 만납니다. 이런 말은 없는데, 적어도 뭐 2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3년 동안 만나. 그거 아니죠. 그 사람 자율성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을 돕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자세 필요. 이건 일치성에 관련된 겁니다. 아까 칼로저스가 얘기한. 자신과 고객의 무지에 대한 수용과 용인.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우리 잘해보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탐구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판단 중재 자세가 필요하다. 나와 그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판단 중재는 이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뒤에 제가 이제 진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바로 전까지의 마지막인데 판단 중재 달인들을 한번 좀 더 볼게요. 하여튼 지금까지도 뭐 판단 중재가 야 이거 판단 중재 뭐 많이 써먹고 있네.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그 드러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 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판단 중재 써먹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마샬 로젠버그 비폭력 대화죠. 그렇죠? 거기 보면 한 인간이 한 인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는 거죠. 그 폭력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 스스로에 가하는 판단 이것도 폭력이라는 거죠. 자책하고 이러는 거. 상대를 도덕적으로 평가하나 판단하지 않고 다만 그 상황과 자신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 비폭력 대화의 기본이다. 그래서 늦게 왔구나 이렇게 사실 말하기. 그다음에 네가 늦게 와서 내가 좀 힘들었어. 왜냐하면 나는 영화를 처음부터 보고 싶었거든. 이렇게 이제 자기가 고백하는 거죠. 자기 감정 고백. 그러고 나서 다음부터는 좀 와줄 수 있겠니? 하고 리퀘스트 해라고 이런 4단계가 있죠.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는 평가가 없잖아요. 평가가 없고 자기 고백.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감정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약간 좀 불편해졌는데 네가 그래서 내가 불편한데 이거는 사실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는 걸 내가 알아. 근데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이런 거죠. 그래서 비폭력 대화를 뭐라 그래요? 연민의 대화법. 이렇게 내가 나 고백을 하면 상대방이 미안하잖아요. 불쌍하니까. 그죠? 연민의 대화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판단 중재 없으면 아예 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비폭력 대화는 사실은 굉장히 이거를 가지고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대화법이냐 이런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죠. 네, 하여튼 대단한, 저는 이 책을 성경 다음으로 좋은 책이라고 맨날 우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교과서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배워도 우리는 다 모든 공부 끝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혹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안 읽으신 분 계시면 이거 꼭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도 쪽으로 한번 가면 크리스타 뮤리티라고 있어요. 여기 뭐 하여튼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인도 철학자 명상가 이사를 희망 탐사기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체 사고 생각이 갖는 모든 심상, 말, 지각 등을 멈추십시오. 비교 측정 경험의 축적도 멈추십시오. 그래야 낡은 관성과 낡은 나를 멈추십시오. 그 멈춤 속에서 사랑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슬픔, 불안, 고통이 끝이 나고 나의 희망이 인류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죠? 라고 질문하면 그게 사랑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랑 그러면 또 다른 거 떠오르잖아요. 또 이렇게 뭐, 사랑? 그녀와의 사랑? 뭐야 이게 지금? 뭐 이런 거 이게 나오니까 그런 이제 이렇게 이제 국소적인 사랑이 아니고 뭐 이거를 수용이라고 얘기를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용.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 이게 이제 사랑의 이제 다른 말인데 그 남는 그것은 그거라는 거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자, 그리고 장자라고 하는 그 노자의 그 2인자죠. 도덕 이제 노장 철학의 2인자 이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눈으로 보지 말라.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을 중단하고 순수한 정신을 추구하라. 해서 여기서 지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학이나 한자에서 지라는 말이 나오면 뭘 하라는데 지자가 나와. 그러면 그 판단 중재 대부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을 만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신은 현상학에서 말하는 선언적 자아와 같은 개념이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은 거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또 여러분들 잘 아는 네 가지 질문 아시죠? 바이런 케이티. 이 책 무시무시해요. 이 책 보시면. 여기 보는데 왜 영어로 해놨냐면 그거 보면 한글로 번역한 게 조금 약간 기분 나쁜 말투로 되어 있어서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비폭력 대화도 그렇고 우리 코칭 언어도 그렇고 바이런 케이티 이 말도 이게 직역을 하면 조금 좀 약간 비꼬고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그 뉘앙스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뭐 되게 쉬운 영화잖아요. 그죠? 네 가지 질문이 1, 2, 3번에 있는데 그것이 진짜입니까? 근데 보면 뭐 그것이 진실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떤 책 보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이렇게 나와. 그게 뭐 그런 질문 하면 누가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실입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게 진짜일까요? 네. 그 사람이 날 사기쳤어요.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고 잠도 못 자고 죽이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공손하게. 두 번째, can you absolutely know that is true? 그건 진짜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1번 질문에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는데 예.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쳤는데 뭐 사실이 지금 내가 거짓말해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러면 그렇군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지? 이렇게 한번 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것이 그런 생각이 맞다고 당신이 믿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화가 난다. 뭐 죽겠다. 당장 잡아 쳐놓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자, 그럼 4번이 클라이막스예요. Who would you be? 당신은 누구일까요? 그 생각을 빼놓는다면.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방 맞는 거죠? 뭐야 이거. 이 이제 화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또 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말이 돼. 내가 그 생각이 맨날 나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뭐 얘기가 좀 더 깊숙하게 되면 근데 이거를요 이분이 바이런 케이티 사람이 이거를 무대 위에서 해요. 무대 위에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무슨 리사이트를 하듯이 무대 위에서 사람들 많이 모여놓고 무대 위에서 내 다음 올라오셔서 무대 위에서 이 네 가지 질문만 해요. 근데 거기서 눈물 쏟고 콧물 흘리고 울면서 다 내려가.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최면 쇼도 아닌데 어쨌든 뭐 이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 책도 굉장히 이 책이 비폭력 대하고 다음으로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워크라고 그래요. 워크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디스크립션 합니다. Judge the situation.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지금 상황을 다 이제 이제 판단하게 놔둬요. 그러고 나서 write down 그걸 description 다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질문한 다음에 turn it round around 이게 뭐냐면 그 말을 다 바꿔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속였어요라고 한 말을 바꿔보세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 말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막 말을 갖고 장난을 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그런 이제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사실은 판단 중지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 퀘스천 4번에 보세요.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판단 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단 중지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생각한 거 맞아 그거? 진짜 한번 생각해 봐. 맞아? 여러 가지 사연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유명한 이너게임이라는 책에 보면 티머시 골웨이가 셀프 원 셀프 투 그래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바보 같은 나 생각 많이 하고 판단만 잔뜩 있는 내가 내 본래의 나 셀프 투로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이너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발전적으로 가서 코칭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이너게임에서 또 하나 힌트를 준 게 이런 거예요. 스탑이라는 기법인데 처음에 뭐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판단하기 전에 물러선다. 딱 먼저 쉬라 이거였다. 스탑, 웨이트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라 이거예요. 생각 막 오자마자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스탑. 왜냐하면 스탑에서 뭐가 일어나요?
스탑을 해야 이 사람이 얘기하는 셀프 2가 올라온다는 거죠. 네, 저 안에 있던 잠자고 있던 셀프 2가 들어와서 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원래 그런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셀프 2가 나올 때까지 좀 여유를 좀 줘야 된다.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해라. 프로시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STOP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뭐 자기가 자신이 하는 걸 코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사실 코칭의 또 하나의 또 기원이 되고 있어요. 이게. 자, 이렇게 판단 중지는 옛날부터 2500년 전부터 나와서 철학자들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코칭을 하시는 여러분들과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뭐 이론들에 쑥쑥 스며들 있어요. 그런 거에 중심에 판단 중지가 있고 우리가 어떤 거를 하더라도 이 판단 중지를 잊어먹으면 안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코칭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코치의 판단 중지는 뭐예요? 이제 코치. 우리가 이제 판단 중지는 이제 코치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단 중지를 통해 고객의 온전성이 최대한 드러나게 돕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고객의 온전성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돕는 게 뭐예요? 말을 많이 하면 고객의 온전성이 최대한 안 드러나죠. 그래서 코치는 말을 좀 적게 해야지 뭐가 저쪽에서 드러날 거 아니에요. 저절로. 판단 중지를 통해 고객의 이슈의 본질을 알아차리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코치가 먼저 알아차릴 수도 있죠. 고객이 먼저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고객이 먼저 알아차리면 그걸 나눠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판단 중지를 통해 직관과 통제를 험득하고 체험해서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과 통찰이 생기고 그걸 또 고객과 나누기 뒤에 있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자, 코치의 판단 중지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판단 중지를 해야지 뭐가 나타나. 나한테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 고객한테 뭐가 나타나는 게 돕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한테도 뭐가 떠올라. 내가 판단 중지를 하니까 나한테도 뭐가 떠오르니까 그 떠오르는 게 이게 직관이라고 생각되면 그걸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어떻게 나눠요?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어떠세요? 그리고 이런 거가 떠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네. 또 아니면 불일치가 있으면 그 불일치에 대해서 탁 잡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또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고객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 중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 판단 중지를 안 하면 내가 혼자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죠?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막 전념하다 보면은 다 판단이죠. 다. everything is 판단으로 막 점철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으로 가는 열차를 타지 마시고 내가 이거 지금 판단하고 있네. 그럼 딱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레일을 타고 가시든가 아니면 이거 잘못 탔네. 그래서 내려서 다른 차를 가고 코칭 여정이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연세 코칭 아카데미에서 제가 지금 거기 뭐 강의 나가고 있는 데는 거기 이제 권수영 교수가 일찍이 이 사람이 에포케 코칭 모델도 뭐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만들 때는 특히 수직 관계에서는 에포케가 되게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수직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상사와 부하 관계에서는 이거 빼면 시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엠퍼시 위드 에포케,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데 판단 중지 상태에서 공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하 관계에서 코칭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여기 보면 좀 이제 문재경과 대한민국 도전과제 힘 실어주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강조한 어떤 이제 코칭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의 판단 중지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시스템 사고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겉으로 이게 이제 빙산이죠. 빙산 모델이 많이 있죠. 몇 개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건 잘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빙산 모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스템 사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되게 좋아요. 이 이벤트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물에 잠겨 있는데 뭐가 잠겨 있냐면 패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나타나기 그 밑에는 이런 패턴들이 막 있는 거죠. 패턴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툭 튀어나와서 이제 현상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근데 그 패턴 밑에 뭐가 냐면 구조가 있는 구조가 있어서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거기서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무슨 사건이 발단된다. 그래서 시스템 사고는 뭐냐면요. 거꾸로 이런 일을 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패턴을 발견하고 스트럭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럭처 구조를 바꾸면요 패턴이 바뀌고 사건이 더 바뀌어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코칭에서 하는 거고 거의 유사하죠. 근데 이 밑에 뭐가 있냐 멘탈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뭐냐 어썸션 앤드 월드뷰.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뭐예요? 구성이죠. 구성, 생각 구성. 그래서 어썸션 뭐 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월드뷰, 세계관, 그다음에 뭐예요? 존재 방식.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많이 생각을 한다면 생각이 구조화되고 그 구조화가 패턴이 만들어져서 내 행동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아까 현상학이 뭐예요? 현상학이 일로 내려가는 거예요. 판단 중지를 통해서. 여기서 이벤트만 보고 판단하면 일로 못 내려가죠. 그죠? 네, 근데 이거를 판단 중지를 해야지 이게 밑에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뭐 좀 조치를 해서 다시 올라오면 이게 U자로 이제 길어지는데 여기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고객의 판단 유지로 넘어간다. 판단 중지로 넘어갑니다. 고객의 판단 중지. 이게 어떡하지? 이렇게 돼 있었네. 예. 고객의 이슈에 대한 진정한 판단 중지의 주체는 고객이다. 얘기죠. 자, 우리가 코칭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고객의 이야기잖아요. 고객의 이야기. 그리고 판단 중지도 사실은 고객이 하는 거예요. 고객이. 판단 중지가 그렇게 좋다면 판단 중지가 본질을 직관하게 하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서 인식이 바뀌고 의식이 확대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존재로서의 행동이 그렇게 가는 거라면 그거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고객이잖아요. 고객. 고객 자신의 이슈에 대해 판단 중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코치와 상호작용을 통해 코치가 좀 도와주거나 해서 이슈의 본질을 직관하고 누가? 고객이. 존재를 확인하여 누가? 고객이. 문제 해결 누가? 고객이. 목표 달성한 통찰을 얻게 돼 누가? 고객이. 예. 그러니까 판단 중지는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코치가 해야 되는 그 어려운 지난한 작업 그다음에 막 마음을 막 찍어 누르고 그냥 막 나 뭐야 이거 나 판단 중지 안 돼 뭐 이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고객이 판단 중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되는 거죠. 네.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보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책을 좀 살짝 본 적이 있어요. 오토시아마 본질에서 답을 찾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동양적인 사유가 있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이제 U자형을 이제 그렸는데 이 사람도 약간 이제 그 동양적인 사유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스탠포드 대학교에 아마 그 뭐 심리학 교수인가 뭐 경영학 교수인가 이럴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사람은 생각 열기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그다음에 의지가 열어가지고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선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이 변화가 이제 실행이에요. 그거 열 때는 뭔가 깊숙이 들어가서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의식이 아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현상학적 환원이에요. 똑같이. 자리마련, 삶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거 듣기. 이거 이제 셀프라고 보세요. 셀프. 내가 셀프 코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삶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 듣기, 경청하는 게 나에 대해서 멈추면서 그 다음에 관찰하기, 그 다음에 관찰해요. 아까 뭐예요? 지관이라고 그랬죠? 멈춰야 관찰되는 거예요. 관찰하기, 생각을 얼고 주의를 기울이기. 그러면 이제 방향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관찰을 하면. 자, 그러면 마음을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쓸데없는 거 다 쳐내기, 내버리기.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근원과 만난다는 얘기죠. 현존과. 근데 여기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해놓은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굉장히 바늘구멍처럼 작대요. 이게 통과하기가. 왜냐하면 그게 어렵죠.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래서 어떤 자각의 그 진짜 자각이 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여기서 현존감. 이 분명하게 이제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걸 구체화하고 또 원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제 액션의 원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하는. 그래서 큰 바이올린 연주하기가 뭐냐면 그 이제 그러니까 의식 확장에 관련된 거예요. 의식 확장에 따른 행동하기. 그런데 이게 경영학 책이에요. 이거 본질에서 답을 찾아라가 이게 무슨 자기개발 책이 아니고 경영학 책이에요. 경영학 책. 그러니까 경영학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무슨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경영학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력 확보를 할 때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판단 중지예요. 현상학적 환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현상학적 환원이나 판단 중지를 통해서 본질을 직관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본질 직관 다음에 존재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의식, 의미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시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만든 그 존재로 앞으로 나아가기. 이런 거죠. 네. 이게 다 뭐, 이게 첫 시발점이 뭐냐면 판단중지. 판단중지 안 되면 그다음부터 다 꼬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요. 단추 하나 잘못 낀 거고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근데 그 판단중지가 뭐예요? 코치는 기본적으로 고객을 만들 때 판단중지의 마음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코칭이 이제 작동되는 건 코칭의 작동과 코칭의 결과는 어디에 나타나죠? 고객한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판단 중지할 수 있게, 고객이 스스로 본질 직관하고, 고객이 스스로 의식 확장하고, 고객이 스스로 존재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다 고객이 할 일이잖아요. 그럼 코치 할 일이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상호작용. 아까 상호작용 얘기했죠?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코칭이. 그래서. 자, 그래서 코치의 판단 중지는 어떤 상태, 무엇을 보면 판단 중지인 걸 알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내가 한번 던져봤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완전한 건 아닌데 제 그냥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거예요. 서술로의 초대. 이게 뭐예요? 경청이죠, 경청.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서술로의 초대. 고객이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건 허용도 아니에요.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코치가 허용해야지 뭐 고객이 말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 서술로의 초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고객이 뭐예요? 고객이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찾고 연결하고 확인하고 알아차리고 나아가고, 이게 고객이 할 일이죠. 우리는 뭐예요? 옆에서 돕는 거죠. 잘 안 되면 뭐 좀 더 친절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살짝 뭐 이렇게 좀 가이드가 될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질문. 자, 고객은 이런 거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네. 고객이 이런 거 하느라고 바쁘면 그게 고객이 판단 중지가 된 거죠. 네.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막 생각하고 느끼고 찾고 연결하고 확인하고 알아차리고, 고객이 바빠야 되죠. 근데 우리는 코치가 더 바빠. 고객이 앉아가지고 남 얘기하듯이 그런 것 같아요. 뭐 고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거꾸로 된 거죠, 아니면. 네. 그러기도 쉽다,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객이 이런 거 하느라고 바쁘면 고객이 판단 중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고객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고객의 내면에 있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는 걸 즐기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고객의 내면에 있는 게 안에 있는 탁월성이 저절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저절로 드러나고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고객의 판단 중지가 성공한 거죠. 그래서 판단 중지는 고객의 알아차림의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제 알아차림하고 이제 구분이 좀 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코치의 판단 중지는 고객의 판단 중지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고객의 판단 중지 때문에 코치가 판단 중지하는 거예요. 뭐 코치가 무슨 뭐 판단 중지해서 뭐 큰 걸 뭐 발견을 하고 엄청난 발견을 해가지고 나 이거 발견했어, 고객님, 내가 이거 발견했으니까 이거 선물로 줄게, 이거 아니죠. 고객이 뭐 발견 뭐 그렇게 뭐 크게 안 해도 돼요. 판단 중지만 잘 하면 우리의 훌륭하신 고객님들께서 판단 중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안 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안 될 때 이거 잘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믿습니다 해야 돼요. 믿습니다. 고객의 탁월성. 고객은 무한한 가능성이,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요? 답은 고객에게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코칭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저도 그것 때문에 왔어요. 왔는데 판단주의 때문에 그만둘라 그랬어요. 약 올리는 줄 알고, 말장난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드디어 이제 볼게요. 고객의 판단 중지를 돕는 고객 코칭 핵심 역량. 자, 아까 뭐였어요? 아까는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되게 저 나름대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 볼게요. 여기 제가 보면서 뭐라 했어요? 코치의 판단 중지 관련 코칭 핵심 역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코치의 판단 중지 관련,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코치의 판단 중지. 그러니까 이게 핵심 역량이니까, 코치 핵심 역량, 그래. 코치 핵심 역량 이런 거 하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쳐놓은 게 이게 코치가 할 일이에요. 인식과 직관을 활용하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가고,
인정하고 지원하고 편하게 임하고 공간을 만들고 허용하고 질문하고 탐색하고 통합하고 주목하고 협력하고 지지하고 요약하고 이게 코치 할 일이죠. 예,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앞에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이 앞에 문장. 이 앞에 문장이 전부 다 고객이 할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보고 이거 당연한 거네. 뭐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 뭐 다 이거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지원하고 뭐 임하고 뭐 이런 거네. 이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고객이 해야 될 일이고 이거 돕는 거죠. 이거 돕기 위해서 뭐요? 판단 중지하고 있는 그대로 자꾸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거 고객의 판단 중지를 돕는 코칭 핵심 역량. 이게 이제 아까는 이거 제가 뺐어요 일부러. 7번부터 이게 뭐냐면 이보킹 코치 뭐 성찰 불러일으키기가 뭐 그런 거 있죠. 왜? 이게 뭐냐면 7번이 뭐냐면 저거 알아차림 불러일으키기 이보킹 어웨어니스인가 그럴 거야 아마. 알아차림 불러일으키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역량 중에. 이것도 보면 제가 이제 고객으로 넘어가면 하이라이트가 뒤가 아니라 앞으로 쳐지는 거 앞으로. 그죠? 이게 뒤로 가면 코치가 할 일이에요. 고객의 힘을 고려한다. 방법을 고객에 도전한다. 질문한다. 초대한다. 주목한다. 조정한다. 이게 코치가 할 일이에요. 근데 코치가 할 일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이 내용들. 네. 이게 다 고객이 할 일이죠. 이 고객이 이거 하는 게 쉽겠어요, 이게 진짜. 고객이 이걸 하게 돕는 게 우리의 역량이라는데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따라서 이게 가능하려면 고객이 판단 중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제가 좀 나름대로 좀 가장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 아시는 걸 텐데 또 이렇게 괜히 힘을 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판단 중지 우선의 코칭. 자, 이제는 코칭이 판단 중지 우선의 코칭. 코칭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판단 중지가 살짝 배제된 그런 코칭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효과적이고 좀 더 급할 때는 뭐 판단 중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좀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판단 중지 우선의 코칭을 하려면 우리가 좀 그것이 꽉 차 있는 판단 중지가 이게 스며들어 있는 어떤 언어, 그다음에 질문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순수한 관찰로 반영하는 거예요. 반영. 우리 맨날 하는 거. 아 그렇군요 이거요. 고객의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반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고객으로 하여금 제대로 볼 수 있게 우리가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거울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이것만 코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코치가 가지고 있는 거는 딱 거울 하나예요. 거울 하나 들고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반영해 주는 거죠. 판단 중지한 상태에서 고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고객님은 뭐를 느끼시는군요. 아 고객님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죠. 이거 다 해놓고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자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서만 이렇게 네. 자 또 고객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군요. 이거는 고객이 얘기했을 때 같이 공감해 주는 거죠. 고객님의 이런 행동은 고객님의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거군요. 이것도 역시 고객이 말한 거를 이제 이렇게 반복해 주는 거예요. 반영해 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도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고객님의 이런 행동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좀 조심해야죠. 그게 나의 편견일 수도 있어요. 고객님은 어떨 때 주로 어떤 감정이 올라온다고 느끼시는군요. 이것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반영.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것과 지금 말씀하신 어떤 것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게 다 거울이에요. 거울. 이번에도 실천을 못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실천할 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 하지 말래잖아요. 그죠? 그 왜는 어떻게 뭐 다 사연이 있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그냥 앞으로. 주제에서 다소 벗어난 대화가 지속되고 있는 텐데 어떠세요? 이거는 또 주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이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너 지금 딴소리하고 있어. 어떨 거야 이거. 이렇게 이제 보여줘야 되죠. 조금 전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 보이시네요. 이런 말 굉장히 좋죠. 네. 이렇게 반영해 주는 거. 이게
이게 일단 판단 중지로서의 순수한 관찰을 반영하는 건데, 자, 말씀하시면서 다소 떨림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말씀하셔서 좀 이렇게 좀 불안해 보이시는데 뭐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좋죠. 자, 그래서 고객이 자기 상태, 자기가 한 말들 이런 것들을 코치로 하여금 한번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 이게 아주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조금 나의 편견이 작동되면 그거 경계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있구나. 이것도 아주 소박하게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판단 중지 우선의 코칭을 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치의 직관과 통찰을 나누기 전에, 자, 코치의 직관과 통찰을 나누는 거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판단 중지 우선의 코칭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 스스로 알아차리게 돕는 거죠. 아까처럼,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거, 여기 하이라이트 된 이 모든 거 다 고객이 해야 될 일이에요, 고객이. 이거 이렇게 많은 거 고객이 이렇게 많은 걸 고객이 해야 돼. 고객 역량이야, 고객 역량. 어떻게 보면. 예.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알고 보니까 고객이 불쌍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거울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고객이 갖고 있어야 될 게 랜턴이에요, 랜턴. 이 랜턴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는데, 이 랜턴을 코치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코치가 이렇게 비춰주면 안 돼요. 고객이 스스로 비춰줘야죠. 자기가 비추고 자기가 나가야죠. 그러나 코치는 질문을 통해서 어느 쪽을 보시겠습니까? 어떤 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엇이? 이런 열린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생각해서 렌터를 비추고 글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고객 스스로 알아차리게 돕기.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과 통찰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거다.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세요? 물어보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생각해서 자, 이게 되게 이게 이제 우리 오늘 하는 거에 좀 약간 써먹으실 수 있는 건데, 자, 쭉 말한단 말이에요, 고객이. 그죠? 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어떤 말이나 장면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말을 무지하게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들어줬으니까. 그런, 자, 이거 말씀하셨는데, 잠깐 좀 이렇게 좀 내려놓고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말이나 지금 고객님이 하신 말과 아니면 어떤 장면 같은 게 좀 툭 하고 떠오르는 게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좀 생각나세요? 이게 본질 직관이죠. 아까 고객이 판단 중지했죠. 그러면 떠오르는 거. 내려놓으면 떠오르는 거. 이게 이제 에센스잖아요, 에센스. 그죠? 자, 그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떠올랐으면 지금 떠오른 그것들은 고객님의 어떤 마음과 연결될 걸까요? 이렇게. 그 떠오른 게, 그 떠올랐네요. 아, 좋네.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추가 질문해야 돼, 추가 질문. 그것에 대한 의미. 지금 떠오른 그것들은 고객님의 어떤 마음과 연결될 걸까요? 아, 네, 그렇군요. 마음속에 뭐뭐가 겉으로 표현된 거군요. 혹시 그 마음의 더 깊은 곳에 무엇이 있다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더 들어가 보죠. 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상황 봐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가 되시냐? 또 정리 한번 해보고.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고객님은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네, 이게 뭐예요? 자기 인식. 그죠? 네, 나의 존재 발견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한 나는 어떤 사람이야, 존재. 네. 그런 분으로서 고객님이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건 존재 행동. 왜요? 원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 고객님은 어떤 더 큰 마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건 뭐냐면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뭐 다른 데서 보면 어디까지 가나 한번 가보자 하는 이제 여정을 떠나는 어떤 확장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고객이 스스로 생각해서 고객이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판단 중지된 상태에서 가는 거죠. 거기서 떠오른 걸 가지고 그것의 의미를 만들고 그것을 확장하고 그런 존재로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생각해 보는 이런 작업들, 이거는 코치가 뭐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판단 중지, 우리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것이 이제 고급 기술에 속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중심에 판단 중지가 있더라 하는 게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지금 시간 몇 시야? 자, 이렇게 다 먼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뭐냐면요. 보니까 우리나라에 판단 중지가가 있더라고요. 판단 중지가. 근데 판단 중지가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딱 떠올랐어. 이거네, 이거. 예. 보니까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이거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누구예요? 뭐 최민수 같이 생겼네, 생긴 건. 최민수 아닙니다.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름 아실까요? 이름 알아요? 혹시? 한대수, 예? 한대수, 누구세요? 누가 다 대표했어요? 예, 노현성입니다. 아유, 역시 참 우리 저 놓고 치는 데다 한대수죠, 한대수. 예, 한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뭐 제가 읽어볼게요.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바디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를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 도취했소. 벽의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나는 살겠어.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라는 노래가 떠올랐어요. 여기서 키워드 뭐예요? 장막을 걷어라. 그러니까 이 장막 이거 생각이에요, 생각. 이거 걷으니까 나가 가지고 있는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창문도 열고 춤추는 산들바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 내려놓으니까. 판단 중. 가벼운 풀바지로 내가 걸을 수 있고 봄과 새들의 소리도 들리고 울고 싶을 때 웃고 웃고 싶을 때 웃고 그게 내 마음이야. 그럼 나 행복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걸 그래서 노래를 듣겠습니다. 노래를. 네, 한대수. 네. 지금 이제 말씀 다 드렸어요. 혹시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좀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지금 좀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안 그러면 화면 공유를 멈추고 얼굴을 좀 뵙고 싶은데 자, 질문 있으면 좀 해주세요.